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은 11월 3일 바로 미국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미국을 대표하는 두 개의 정당, 민주당과 공화당의 유래와 역사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은 역사가 굉장히 짧은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유구한 정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헌법은 200년이 넘도록 원문의 형태 그대로 사용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미국의 양당 정치를 대표하는 두 개의 당, 민주당과 공화당이 둘 다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당이라는 점일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민주당 하면은 대체로 이렇게 블루 스테이트라고 부르죠. 미국의 해변에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들을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고, 공화당 그러면 레드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미국의 내륙 지방의 소도시나 시골 사람들의 정서를 대표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의 지지 기반은 거의 반대였습니다. 이 두 당이 그렇게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라는 사회가 바뀌면서 그 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끊임없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정의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특히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그 정체성이 큰 변혁을 맞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 두 당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해하면 이번 선거의 의미를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두 당 중에 더 오래된 당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1828년에 창당이 됐기 때문에 거의 200년가량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말 오래된 당이죠. 민주당의 탄생 배경에는 이제 미국이 점점 서쪽으로 영토를 더해가던 1820년대의 현실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원래 미국의 헌법을 제정한 사람들은 미국의 첫 13개 주의 대표들이었고 주로 해안 지역들의 엘리트 출신들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테네시라든지 켄터키, 인디애나 이런 서쪽에 있는 주들이 더해지게 되면서 이 서쪽에 있는 주의 사람들은 동쪽에 있는 기존의 정치 엘리트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대체로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당시 빈 땅이라고 여겨졌던 서부의 개척지에 가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장을 만들어서 목화 같은 유럽에서 인기가 많던 농작물을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또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미 대륙의 원주민들과 이제 자주 무력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고 터프하고 황무지에서도 자기만의 능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파이어니어라고 불리는 미국인의 이상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데이비 크로켓, 킷 칼슨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 눈에는 원래 13개의 주의 기득권들이 미국의 개척지의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약간 유럽의 사상에 빠져있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였을 거예요. 그때 이런 개척자들의 민심을 잡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앤드루 잭슨이라고 하는 군인 출신의 정치가입니다. 앤드루 잭슨은 독립전쟁 이후에 미국과 영국이 또 한판 붙게 되는 1812년 전쟁에서 영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 항구 중 하나인 뉴올리언즈를 침략하게 되는데, 테네시 민병대 출신의 장군이었던 앤드루 잭슨이 영국군과 싸워서 영국군을 물리치게 되면서 개척자 정신을 대표하는 미국의 아이콘이 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앤드루 잭슨의 당이 바로 민주당인 거죠. 앤드루 잭슨의 지지자들은 이제 몇 가지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단 개척자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도움 없이 내 손으로 농장을 이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내 농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간섭하는 건 안 된다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이제 개척을 할 때 뭐 농기구라든지 뭐 엽이라든지 이런 거를 금융기관에서 꾸어서 계속 빚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뉴욕 같은 대도시에 있는 금융기관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앤드루 잭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을 해체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개척자들은 그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개간과 개척에 방해가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뺏었기 때문에 내 땅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앤드루 잭슨이 통과시킨 법 중에 Indian Removal Act, 인디안 제거법이라는 법이 있죠. 또 이 영토를 갖다가 서쪽으로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 스페인령이었던 멕시코로부터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를 빼앗은 것을 가장 큰 치적으로 생각할 정도로 호전적인 경향이 있는 대통령이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초기 민주당의 기초 사상이 됩니다.
당시 이제 미국의 개척지의 농사는 먹고 살기 위한 농사보다는 수출을 위한 대규모 농장이었고요. 그 농장에는 대체로 이제 흑인 노예들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앤드류 잭슨 그리고 그의 당이었던 민주당은 그 이후로 계속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당이 돼요. 그래서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예전에 노예 제도가 있던 남부의 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죠. 심지어 앤드류 잭슨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도 반대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시골에서 알아서 잘 개척해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드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교육 제도도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북부 도시들, 무역과 공업이 발달한 도시들의 정치가들은 앤드류 잭슨의 정책이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미국을 영원히 농경국가로 남게 하려는 그런 일종의 정책으로 보였던 거죠. 다시 말하면은 현대적인 공업국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대체로 앤드류 잭슨은 반대했기 때문에 미국이 산업과 경제 발전을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치가들이 모여서 휘그당이라는 당을 만들게 되는데 이 당이 오늘날 공화당의 전신이 됩니다. 위그당과 민주당의 출현으로 미국은 본격적으로 양당 체계를 갖추게 되죠. 그러면서 상원의 힘이 막강해지게 됩니다. 이 상원은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이 막강했지만 각 상원 의원들이 자기의 지역구만 대표할 때는 아무래도 행정의 수장인 대통령이 좀 더 강한 권력을 가질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 당 라인이 생기면서 상원 의원들끼리 같은 당 의원끼리는 힘을 합치게 되니까 대통령한테도 위협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조직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위그당에서 캔자스 출신의 상원 의원이었던 헨리 클레이 그리고 매사추세츠 출신이었던 다니엘 웹스터 이 두 명의 상원 의원이 거의 미국을 자기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가지게 되고요. 또 민주당 중에서는 존 캘훈이라고 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의 상원 의원이 그들과 대적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 3명의 상원 의원이 미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고대 로마에서 3명의 의원이 로마의 정치를 주무르던 시대와 비교해서 이때를 미국의 위대한 삼두 정치 시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때 그 3명이 여러 가지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논쟁을 펴게 되는데 그 논쟁의 질이 마치 로마의 키케로나 세네카의 시대와 맞먹는다라고 해서 The Golden Age of the Senate, 상원의 황금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들이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냐? 그 당시 미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노예제도였습니다. 미국이 이제 동부에 있는 13개 주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새로운 주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 만든 주가 노예제도를 허용하는 주로서 만들어질 것인지 아니면 자유인만 사는 주로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던 거죠. 위그당 출신들은 거의 대부분 노예제도를 반대했습니다. 노예제도가 있는 한 미국은 농경 중심의 사회가 돼서 공업의 발전이 가로막힐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에 비해서 민주당들은 원래 개척자들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제도에 찬성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 위그당 중에서도 노예제도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Anti-Slavery라는 반노예제도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새로운 당을 미네소타에 만나서 창당을 하게 되는데 그 당의 이름이 바로 Republican Party, 우리가 알고 있는 공화당입니다. 이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 노예제도라는 이슈를 넣고 서로 양쪽에 지지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부터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공화당 초기에 유명한 상원 의원이 있어요. 매사추세츠 출신의 상원 의원인 찰스 썸너라는 사람이 유명한 스피치를 하게 돼요. Crime Against Kansas, 캔자스에 대한 범죄라는 스피치에서 캔자스에서 노예제도를 허용하게 되는 것은 캔자스라는 주 자체에 대한 범죄다라는 내용으로 스피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일부 남부주의 상원 의원들을 이름으로 지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모욕을 당했을 때 그 당시 19세기 신사들은 결투를 신청하는 게 정상이었는데 이 남부 의원들은 공화당이라는 신생당의 의원은 집안의 하인을 훈계하는 방식으로 국회의사당에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동료 의원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이제 그 관계가 첨예해지다 보니까 일부 남부주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만약에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배출된다면 우리는 공화당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나라에서 살 수 없다. 우리는 미 연방에서 탈퇴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공화당 정치가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되면서 남부 민주당 주들이 미 연방에서 탈퇴를 하게 되고 그것이 미국 역사의 유일한 내전인 남북전쟁의 원인이 되죠.
이 남북전쟁은 결국 북부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당연히 공화당은 승전한 쪽을 대표하는 당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미국에서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되죠. 공화당의 리더십 하에 미국에서 앤드류 카네기라든지 코넬리우스 밴더비오트라든지 세계를 뒤흔든 사업가들이 나오게 되고 미국은 세계를 주도하는 공업국가로 변신하게 되죠. 하지만 미국의 이런 변신에 남부주들 사람들은 끊임없이 앙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주에서는 민주당 출신의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들이 계속 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이 이후로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데 인종평등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게 남부 백인들의 편을 들어주는 당이다라는 정체성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본주의의 힘에 남부 농경 사회가 피해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이제 미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민주당 정치가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죠.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가장 유명한 연설은 크로스 오브 골드 스피치, 황금 십자가에 서민들을 못 박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황금이라는 건 이제 물질주의를 상징하는 거고 공화당이 미국에 펴려고 했던 금 본위제를 꼬집은 연설로 유명합니다. 이제 미국이 1920년대 말까지 우리가 흔히 로어링 20s, 너무 미국 경기가 좋아서 그렇게 부르잖아요. 으르렁거리는 20년대. 그때까지는 공화당이 추구하는 레세페 경제 정책이 굉장히 효과적인 걸로 보였기 때문에 공화당 대통령의 통치가 이제 계속됩니다. 하지만 1929년부터 미국이 대공황에 접어들고 정부가 기업을 마음껏 풀어줘가지고 일어난 일이다라는 비판과 함께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기업을 너무 풀어주면 안 되고 정부가 기업을 좀 묶어놔야 되고 경기가 나쁘면 정부가 부양책이라도 강력하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뉴딜 정책을 핀 대통령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래서 그때 민주당의 정체성이 살짝 바뀌게 됩니다. 중앙정부가 지역정부에 간섭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남부주들의 이념을 대표하는 작은 정부를 선호했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후로 민주당은 기업의 횡포에서 서민들을 보호하는 빅 거버먼트, 큰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당으로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게 되죠. 이렇게 민주당의 면모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 기반이 완전히 180도 서로 뒤바뀜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1964년에 통과된 Civil Rights Act, 인권법이죠. 이것을 통과시킨 사람은 린든 존슨 대통령이라는 텍사스 출신의 민주당이에요. 전통적으로 이제 서던 데모크래트, 남부 민주당들은 노예제도를 지지했고 중앙정부가 인종평등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걸 반대했는데 시빌 라이츠 액트 이후로 예를 들어서 알라바마 같은 주에서 백인들이 흑인들이 등교하는 걸 반대했을 때 미군을 동원해가지고 그 강제 등교를 시키는 것 같은 남북전쟁이 끝났을 때 공화당이 하던 행동을 갖다가 하기 시작하면서 남부 백인들의 민심을 잃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민주당들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남부는 전부 다 민주당 표밭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부 표를 조금 더하는 것이 민주당이 집권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존 F 케네디라는 북쪽 매사추세츠 출신의 젊은 대통령 후보와 린든 존슨을 부통령으로 후보로 해가지고 러닝메이트로 두 명이 출마를 하게 되고 당선이 되게 됐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인종평등법은 존 F 케네디의 프로젝트였는데 케네디가 갑자기 암살을 당하면서 그것이 린든 존슨의 이제 데스크로 떨어졌고 아마 린든 존슨은 남부 사람들이 절대로 공화당은 뽑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종 갈등은 미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정치 쟁점인지 민주당이 시빌 라이츠 액트를 밀어붙인 이후로 남부는 계속 지금까지 공화당을 뽑고 있죠. 1980년대 이제 레이건 시대가 되면은 공화당은 민주당이 행정 조직의 사이즈를 불려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원래 미국은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던 1910년대, 20년대 레세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당으로 포지셔닝을 하게 돼서 또 한번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공화당 그러면은 작은 정부와 글로벌화를 선호하는 금융인들과 재벌들의 당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민주당은 뭔가 유럽식 복지를 선호하는 당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오바마 시대 때 의료보험을 가지고 두 당이 치열한 격전을 벌였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더 굳건해졌습니다.
하지만 1964년 이후로 공화당 지지자들의 구성을 보면은 작은 정부, 즉 중앙정부가 내 삶에 관련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글로벌리제이션과 기술 발전과 대기업을 선호하는 도시 재벌들이나 금융인들, 그리고 시골에서 옛날식 농경사회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한 당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두 지지계층이 언제든지 쪼개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트럼프의 출연을 불편한 동맹관계가 뜯어진 순간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 이유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이루고 있는 여러 다른 이상을 가진 수많은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이 어쩔 때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민주당 쪽으로, 어쩔 때는 공화당 쪽으로 이렇게 집결을 하게 되고, 이쪽 당 지지자들이 저쪽으로 옮겨갈 때 미국의 역사와 정치에는 큰 지각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사람들이 election like no other, 다른 선거와는 차원이 다른 선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번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